이거는 이제 북한의 유럽 침공이라고 지금 유럽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백악관에서는 파병한 북한군은 정당한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정당한 표적. 누구의 표적이냐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동맹이 유사 입장국의 표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대 세력으로 인정을 했고, 대부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기계화가 됩니다. 북한군은 지금 특수작전군이기 때문에 알보병이거든요. 알보병.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전장에서의 활용도를 약간 체질 개선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드론 작전을 한다든지, 우크라이나도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들이 방공체계를 좀 보강하기 위한 그런 무기체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형궁, 청궁, 비호복합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국내 정치 요소 그리고 중동 상황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 미 국내 정치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개의 전쟁이 지금 다 미국 대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파병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조치나 이런 것들을 또 발표하게 되면 사실은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이것을 미국의 집권 여당이 무능론으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좀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고뇌의 시간 그리고 정보를 검증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동 관련된 것인데, 지금 블링컨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5일까지 어쨌든 중동에서 무력 충돌들을 중재하고 평화협상이라고 하는 성과를 좀 거야하려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만약 북한 파병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인하는 순간 또 국제사회의 모든 관심이 중동 말고 우크라이나로 쏠려버리게 되면 중동 성과가 묻힐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사건의 순서들을 조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심각성을 크게 누리고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북한의 유럽 침공이라고 지금 유럽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북한 파병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저도 그렇고 미국에서 설마 그 정도까지 가겠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그동안에 협력을 해왔고, 그리고 병력도 거의 1개 보병 사단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들이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으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엄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맞는 사실인 것이죠. 미 백악관에서는 파병한 북한군은 정당한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정당한 표적. 누구의 표적이냐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동맹이 유사 입장국의 표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대 세력으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은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아마 대선 전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UDCG라는 게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패키지 공약을 발표할 것 같고요. 특히 북한의 파병과 관련되어서 우크라이나가 방위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추가적인 군사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이와 동시에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해제 승인하는 문제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에 이 문제가 계속 검토가 되다가 그걸 승인했을 때 이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경우에 확전 나아가서 핵전쟁 위험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너무 커서 대단히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상황이 전략 환경이 바뀌어버렸으니 장거리 미사일 연장 해제하는 부분까지도 전향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기계화 부대입니다. 기계화 보병 여단 그리고 전차 사단, 전차 여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북한군은 지금 특수작전군이기 때문에 알보병이거든요. 알보병.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전장에서의 활용도를 약간 체질 개선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드론 작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북한 특수작전군이 그간에 했던 임무와 비교했을 때 약간 낯선 임무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측 교관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작전적 그리고 전술적 수준에서 상당 부분 전수해주고, 또 교육훈련을 받고 또 생존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먼저 강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최소 2-3개월 이상 활용할 것 같고요. 일단 위협인식은 동일하다. 북한의 유럽 침공이라고 하는 위협인식은 동일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단계다. 이런 위협인식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감과 32개국에 해당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체의 목소리로 파병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군사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파병은 쉽지 않습니다. 32개국의 전원 합의가 필요한데, 투르키예나 헝가리는 사실 친러 국가에 가깝고 나토 차원의 집단적인 파병은 지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합리적인 것은 군사지원, 무기지원 이런 것들을 조금 약화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추가가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제 국제의용군의 또 활용인데, 파병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좀 늘려서 국제의용군을 좀 받아들여서 전투 경력을
것들로 구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파병 효과는 아니더라도 파병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좀 간접 전략도 모색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방어 무기,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설산 무기까지도 이제 가게 될 텐데, 사실 우크라이나도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들이 방공 체계를 좀 보강하기 위한 그런 무기 체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형궁, 청궁, 그 다음에 비호복합, 아마 이런 수준들의 이제 방어 무기에 해당이 되니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적 사태까지 같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사실 약화한 측면이 크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피로도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K방산이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울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화한 국제대항조약기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사실 러시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 무기체계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실제 우리가 어느 수준과 규모로 우리의 방어 무기, 향후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가, 그런 좀 규모에 좀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